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개 애틀랜타 협의회 정기회의 및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태윤 교수의 평화통일 강연이 있겠습니다. 남태윤 교수님께서는 현재 제22기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남태원입니다. 제가 보는 이 한반도 정세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일단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거기서 생각을 해보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 많은 공감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45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혹시 시간이 너무 지나간다, 저 사람이 말이 끊어지지 않다 그러면 아무 분이나 뭐 손짓을 해주시면 제가 내가 너무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님하고 달리 저는 노안이 심해져가지고 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어떻게 보면은 지도거든요.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논란이 저는 좀 그러니까 빗겨나 있다, 초점에서 좀 빗겨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주요국, 한국, 중국, 북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합당한 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통해서 그러면 그 대안이 맞다면 그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생각을 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한반도 안보 이슈 딱 생각을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북한 핵무기가 있고 남북 간의 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일단 북한 핵무기, 북한 핵 위협? 그런 걸 생각을 일단 해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의 확대를 지적할 수밖에 없죠. 북한의 첫 핵실험이 2006년에 이르렀고요. 불과 10년 만에 수송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송폭탄이라 하면 H밤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핵폭탄을 터뜨려서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웨폰이죠. 그리고 2017년에 첫 ICBM을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죠. 그래서 2017년이 되면요, 이제 이 화성 15호를 통해서 미국 전역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였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미사일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능력도 개발을 했죠. 뿐만 아니라 미사일이 장려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더 작아졌습니다. 더 작아졌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잠수함 하나에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정거리가 10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수함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죠? 동해상 어디 숨어서 1000km짜리 미사일을 쏘면 남한 전역과 일본 전역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냐? 제가 맨 마지막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공격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2차 공격이 무슨 소리지? 그거는 핵전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맨 마지막에 제가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나오면 사드를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좀 하나 좀 약간 껄끄러운 이슈 하나는 핵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핵 확산은 뭐 이미 핵은 북으로는 확산이 됐죠. 그거는 막을 수는 없고 북에서 딴 데로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이슈예요 지금. 근데 왜 그것이 이슈냐면 사실 북한의 핵무기가 파키스탄에서 왔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그 기술을 북한에 넣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모든 것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 딴 데 넘기지 않겠느냐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그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기도 하고 이론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아주 엄중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남북 간의 충돌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09년에 대청해전이 있었죠. 다음에 천안함 피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에서 그 포격을 가했었는데요. 확성기가 되고 포를 쐈죠. 근데 그게 그 도서 지역이 아닌 그 남한 본토에 대한 포격으로는 최초였어요. 그 다음에 혹시 벌써 저도 지금 나이가 먹는다니 느껴지는 게 천안함 논쟁이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요. 이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천안함 논쟁을 다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논쟁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북한과의 이 충돌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장이 큰 것인가를 아주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숨을 잃고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비극적이고 중요한 중차대해야 한 문제이지만 또 그것을 갖고 남한 사회가 반으로 쪼개졌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북한의 것이다 아니다 조작이다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이 북한과 남한 간의 충돌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21세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센시티브한 이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가 있죠. 요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우리가 정치적인 그 이슈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미중 갈등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 같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늘 있어 왔습니다. 가까이 할 말은 우습지만 임진왜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마찬가지고, 냉전도 있었고요. 냉전이 끝나고 한국은 정작 중국하고 가까워졌는데, 이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는 지금 와서 또 틀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선 북핵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익을 대변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일련을 유엔에서의 보고팅을 보면 유엔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데 중국이 찬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단 북한하고 보조를 계속 맞춰가고 있죠. 북한의 경쟁을 지탱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대중 간의 무역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고요. 2017년 사드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미중 간의 연결이 사드 사태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펼쳐진 거잖아요. 근데 그 소나기는 전부 다 우리가 맞았고, 우리보다 한국에 있는 많은 상공인들, 특히나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 아주 세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단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미중 갈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좀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에 늘 지금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미국은 들어보면 일단 정치 이데올로기적 사상적 충돌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이 여기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보편주의예요. 보편주의가 무슨 말이냐?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것이다. 자유는 어떤 사회든 누릴 가치인 것이다. 데모크라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문화나 뭐 역사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무나 누구나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중국은 그러죠. 무슨 소리야?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니까 신경 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즉 그런 걸 통해서 중국하고 미국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미국은 야 니네 그 티벳에서 보니까 너 사람들을 이렇게 몰살을 하고 문화적 말살하면 되겠니?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신장에서도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돼. 그럼 중국 사람들은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노선을 따라서 할 거야. 그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뭐 인권이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 흑인들을 봐, 구안타모를 봐라,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그 어떤 원리의 충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외교전으로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런 충돌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중국이 그냥 국으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중국 봉쇄를, 정치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을 보면 미국, 인도, 호주, 일본과 더 쿼드라는 그 군사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미국, 영국, 호주를 잇는 오커스라는 안보 협의회를 결성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대만 해협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이 꺼려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에서 중국의 어떤 그 라이징 차이나를 견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크로드를 다시 재개하겠다. 그래서 제3 국가에다가 돈을 퍼붓고 있어요. 말 그대로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댐 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은 도시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봐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우리 돈을 써라. 우리는 너희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경제개발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독재자들은 신이 났죠, 이제. 중국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서방과는 달리 그런 정치 조건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그게 물론 그러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중국의 정치적 공세인 거예요. 중국은 미국의 그 민주주의가 경제 개발과 같이 간다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실 중국이 보여줬잖아요. 중국이 경제 대국인데요.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경제 사이즈만 보면 미국을 어느 지표를 보면 능가하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민주화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미국은 계속 그랬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야 민주화를 통해 해야 된다. 민주화를 해야만 경제 발전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니야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라고 그 사상 자체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반도가 껴 있는 것이죠. 미국은 당연히 남한을 친미 진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에 열렸었던 미일 안보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들이 만났었는데요. 거기서 놀랍게도 대만 해협을 언급을 했었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만났는데 대만을 왜 언급을 합니까? 중국을 건드리는 거죠. 거기에 한국도 일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조를 하는 것이죠. 한반도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미중 갈등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 세계 강대국 게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는 이렇듯 좀 여러 문제가 섞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는 너무 한 가지에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나 외교관이나 뉴스를 보시면 늘 비핵화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뭐 중요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 비핵화 문제 해결을 다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비핵화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는 마치 경주마가 이 앞에를 양쪽은 다 가리고 앞에만 보고 뛰듯이 비핵화만 보고 뛰고 있는 꼴인 것 같아요. 이 논의를 보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요. 뭐 제가 뭐 이거 자세히 다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죠. 뭐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틀어보면 다 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러시아도 동참을 하고 중국도 동참을 하고 뭐 EU도 제재가 따르고 남한 정부도 제재를 했죠. 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행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트럼프와의 그런 그 앞에 그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서로 욕하고 내 버튼이 크냐, 네 버튼이다. 맨날 그 얘기하고 그럴 때 보면 결국에 그것도 다 비핵화를 놓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을 땐 달라졌느냐? 아니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에 아주 정조준 돼서 계속 그것만 때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미국 국무부가요, 그 브리핑을 할 때 그 기자가 물었어요. 대북 그 대화로 종전 선언에서 질문했는데 답이 엉뚱하게도 우리는 대북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좀 듣고 있으면 뭐야 이거 생뚱맞는 거죠. 이 비핵화 종전 선언하고 우리는 그게 관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해도 불구하고 대답은 전혀 관계없는 비핵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핵화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주류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요즘에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남한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후보도 기조는 다르지만 비핵화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핵화에 올인하고 있는 이 관점이, 이 논의가 얼만큼 정당한 것인지 잠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씀드려서 제가 안보 딜레마라는 그 정치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얘기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제가 파트너가 한 번이 필요해요. 이거 뭐 왔다 갔다 뭐 논쟁은 아니지만 뭐 실험 같은 거 이걸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발런티어가 계시면 저랑 한번 손들으시면. 세인이. 제가 누구십니까? 네. 꼭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오실 필요 없고요. 죄송하지만 성함이 장세인님하고 저하고 이 둘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장세인님 여자세요. 제가 남자 할게요. 이제 우리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다 죽었어요. 몰라, 좀비가 나타난지 핵폭탄이었는지 다 싹 다 망했어요. 그래서 장세인님 하고 저하고 뭐 네바다 사막에서 또 돌아다니다 만났어. 얼마나 반가워요. 아무도 못 보고 우리 둘이 결국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기억납니다, 남 교수님.
아틀란타 편국 때 뵀었죠. 아, 예, 어떻게 살아남으셨네요. 뭐 어쩌고 인사를 했어요. 다음날 제가 권총을 사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권총을 하나 샀는데 이건 뭐 제가 뭐 선생님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 지나가다가 늑대라도 쏘려고 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쏠 일 절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권총을 딱 차고 옆에 막 다 갔다 오신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 불안하죠. 근데 불안한 것 같아,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뭐 불안하신 것 같아.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진짜로 선생님을 해치려는 건 아니, 내가 선생님을 죽이면 내가 뭐가 득이 됩니까? 나는 더 외로울 테고, 뭐 아무 득도 없고,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떠시겠어요? 그렇지. 그럼 다음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을 하는데 내가 없앨 필요는 없지. 그렇죠. 선생님이 권총 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진정 할칠 그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보니까 떡하니 권총을 차고 나와서 내가 기분이 나빠. 빈정도 상하고 저도 좀 불안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쏘지 않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불안한 게 경찰도 지금 좀비들에서 다 아무도 없어요. 경찰도 없고 뭐 군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또 AK-47이라도 하나 샀어. 선생님 내가 그 말씀으로도 사겠죠. 그죠? 그럼 샀어. 그러니까 나도 뭐 탱크도 사고 서로 난리가 난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왜 딜레마죠? 저는 저의 시큐리티를 인크리스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시큐리티를 인크리스 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의 시큐리티는 디크리스가 된 거죠. 세인님이 그래서 세인 스스로의 시큐리티를 인크리스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제 시큐리티는 컴프로마이즈가 된 거죠. 세인이하고 나는 딜레마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큐리티 딜레마를 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중개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법 있고 없고 질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딜레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제 정치에 정부가 있습니까? 월드 가버먼트가 있나요? 국제 정치에 월드 러가 있어요? 국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딜레마를 위에서 불러갑니다. 어떠한 나라건 나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이라크가 아무 이유 없이 미국에 침공받았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나요? 누가 와서 미국아 정신 차려.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은 아무 잘못을 안 했어. calm down. 그만해.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침공을 몸으로 받아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제정치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북한도 이 시큐리티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북한의 위상을 또 살펴보죠. 뉴클리어 워헤드. 러시아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몇천 개씩 있습니다. 북한 40개 정도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밀리터리 익스펜션, 군비 지출, 중국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8년에 보면 이런 인크리스를 보고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이게 북한의 군비 지출이에요.
미국의 군비 지출은 전 세계의 거의 3분의 1을 달합니다. 중국을 걱정하시나요? 중국은 미국 군비 지출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여기 있죠. 탑10에 겨우 꼈어요. 북한은 지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인구를 봐도 남한의 반이 되려나? 정도 되죠? 경제는 반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사정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기 딜레마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력을 생각을 해보시면 북한이 왜 핵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는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아유 걱정하지 마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걱정이 되죠. 북한한테 우리가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안 쏴 말을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너무 말은 치입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담 후세인이 누굽니까? 90년대까지는 미국의 종로를 한 사람이에요. 아랍 정치에서 미국에 무슨 일이 필요하면 이라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저기 가서 이란 좀 어떻게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런데 2003년이 돼서 우리가 침략해서 싹 다 평정을 해봤잖아요. 아니 그걸 김씨 패밀리가 보고 있으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이게 무기뿐만 아니라 정권 안정에 상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나로호 쐈다가 미사일 쐈다가 실패했는데도 막 자랑스러워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 북한에서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미국, 일본, 남한 보셨다시피 압도적인 군사적 강국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중요한 북한 사회에 중요한 핵무기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경제 지원을 할 테니까는 포기해라. 오케이. 그러면 그 경제 지원한 게 돈이 얼마를 준다는 소리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얼마를 주면 독도를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자, 생각을 해보죠. 2022년 한국 남한정부 예산이 600조 원입니다. 자, 일본이 오케이 600조? 내가 10년치 내준다. 6경원 원이 내가 잘 찾아봤어요. 6경원이 단어에 몰라가지고 6경원 주면 파시겠어요? 10년 치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뭐 요즘에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뭐 다 할 수 있어요. 자, 6경 파시겠어요? 안 팔지 않을까요? 미쳤어요. 그걸 팔겠어요. 그 판단은 정치인 있으면 뭐 당장에 잘 읽겠죠. 자, 북한의 1년 예산이 10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조. 100조 주면 북한이 팔까요? 뭐 전략적으로 북한에게 핵이 더 중요하니까 뭐 20년치 주죠. 우리가 200조 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까요? 안 팔죠. 독도도 못 파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지원은 막연하게 말은 좋은데 그 금액을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면 쟤들이 그걸 그만둘까?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금액이 나오기 힘들어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뭐 맞다기보다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 들리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핵은 엎질러진 물이라는 소리예요. 이 엎질러진 물을 지금 엎질러지지 않았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아무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뭐 물이 엎질러졌건 치약을 짰건 뭐 이거 어떻게 주고 담을 거야? 이 시점에서 다시 그러면 주변국들의 상황을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부터 시작할까요? 북한은 그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정헌법 서문에 핵보유 국가를 지위를 명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핵 독트린에 해당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말을 보면 핵보유국을 계속 되풀이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갖는 무게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더 현실되고 있다. 군사를 강화해도 게을리지 않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무기를 계속 쏘고 있고요. 테스트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초음속 미사일도 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만 봐도 초음속 미사일을 북한만큼 그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러시아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교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 결렬 이후에 바로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에도 좀 위기가 있죠. 코로나로 시작한 경제 봉쇄가 벌써 지금 뭐 2년째 지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노력을 김정은 위원장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론 뭐 미사일은 쏘고 있습니다만은 발언을 보면 2020년 10월에 당창건 기념 열병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해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노동당 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론을 제거를 했어요. 이게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적화혁명의 이론 근거입니다. 그거를 제거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노동당 규약에서.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걸 생각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계속 남한과 서방 국가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에 처한 그러면서도 전통적 적국인 남한과 미국과 관계 인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제는 지금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요. 그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북한 정권을 볼 때는요. 그래서 그 무력 시위라는 것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런 북풍, 소위 말하는 북풍급 위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만 그 미중 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사실 중국의 안에서의 그 문제가 앞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등소평 그 이후에 70년대 후반 이후에 10년 주기를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군가가 왕자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물러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해왔었죠. 그래서 그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숲밭을 만들어놨던 것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정치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하지만 시진핑은 그걸 부시고 있습니다. 지금 5년 하고 이제 세 번째 임기를 법적으로 그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연히 이 경제 성장에서 큰 이유가 있어요. 어떤 표현 아직까지 이유지만 이제는 경제 1위 국가로 이미 올라섰거든요. 사이즈만 봐도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을 서포트 안 할 이유가 없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도요. 이 서포트와 이 자기 인기와 중국의 부활은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의 발달을 기반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커뮤니스트 파티야.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상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안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가 보는 티벳이라든지 위구르, 대만, 홍콩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억압은 이 중화민족의 어떤 rise라고 해야 되나요? Resurgence of Chinese Power를 그에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기류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진핑도 필요하고 중국 국민들도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은 계속 지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다. 우리는 지역 패권을 노리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상관없이 패권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벌써 그 맛을 봤죠. 사드 놀랐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봤던 역사 공정 논란이라든지 한복, 김치, 이거 중국어 그 모든 것이 그런 큰 중국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남한은 어떤 상황이냐? 남한의 대북 안보 전략은 제약이 많습니다. 당연히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약이 많다기보다 자율의 운신이 굉장히 작습니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맡기고 있죠. 그게 체제화되다 보니까 국내 정치도 거기에 굉장히 종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 아직도 빨갱이 종북 용어가 활기를 칩니다. 저는 빨갱이야. 저 새끼 종북이야. 그게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도대체 반세기도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한의 체제가 한반도의 체제가 남한의 체제가 그 남북 간의 대결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항력화를 요구했고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파링 체제죠.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정상화 요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미국의 요구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사드 논란을 통해서 중국 쪽의 압박도 우리가 실컷 경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보복은, 중국의 압력은 사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가 한국의 경제가 중국의 기대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릅니다. 호랑이의 발톱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한반도를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이기에 도전하는 중국은 남북 대결을 부추길 테고 북핵뿐 아니라 주한미군, 신무기 배치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무력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했으면 벌써 했겠죠? 불가능한 거는 뻔히 불가능한 건 알지만 미국 대통령은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봤어요. 전부 다 아마 카터 빼고는요. 지미 카터 빼고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생각할 때마다 보좌관들이 다 말려줘. 안 됩니다.
어떤 워 시뮬레이션에 보면 전쟁 첫날 뭐 few million이 죽으리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이거 억셉터블하지 않죠. 경제적 봉쇄? 뭐 경제적 봉쇄가 안 한 적이 있었나요? 계속 했었죠. 제한적 교류? 개성공단을 보세요. 하다가도 뭐 말 한마디면 끝장나는 게 경제 교류입니다. 제한적 교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은 사실 인펙티브하지 않거나 굉장히 머너러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얘기하는 것은 변죽만 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사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만족을 하는 것이죠. 난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난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야. 나는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는 훌륭한 지도자겠지. 아니 이런 게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그렇겠나요? 라고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타협밖에 없어요. 정치적 대타협안. 우선 바꿀 수 없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북은 핵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일단 억셉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한테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부분적 비핵화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거를 여기서 그냥 3불이라고 말했는데요. 핵무기 수출을 하지 않고요.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요.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러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줘야겠죠.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요. 외교적 길을 터주고요. 그 다음에 안보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만 남한 정부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한이 이 교섭의 장이 되고 중재자가 되고 미국한테는 우리가 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야 이거 너무 북한한테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독립된 북한.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길을 터주고 우리가 북한의 손을 끌어주면서 북한을 중국의 품에서 빼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독립된 북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국한테 그러니까 말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우리 품으로 품어서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 자체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러면 중국의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큰 전략 이 빅게임에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점을 맞다면 어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결국에 그쪽으로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에 미국도 알 것이거든요. 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사태의 진전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중앙 미군 문제도 건드려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 감정을 걷어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가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해야 되고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 관계도 저는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사관도 북한에 열고요. 북한 대사도 한국에 서울에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 협력체 설치를 또 확대하고요. 군사 협력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북한과 무슨 군사 협력을 할 것인가라고 하지만 훈련을 같이 한다거나요.
뭐 공해상에서 레스큐 미션을 같이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미국하고 군사를 하고 있으면 북한의 어드바이저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니가 한번 봐라 라고 보게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와서 한번 보고 니는 뭐하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볼 수 있는 신뢰 구축의 그 계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벌써 입을 연 지 45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요 사드만 잠깐 바라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이 사드를 마치 그 해결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북한 사태에 대해서 해결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제가 이거 간단히 사드의 문제 3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드의 효과, 사드의 목표. 사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물론 남한의 보호는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성주의 사드의 그 반경을 보여주는데요. 서울은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남한 인구의 대부분이 뭐냐면 수도권은 사드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 글쎄요, 여기 밑에 있는 다 미군, 주한 미군이 있고, 주일 미군이 있고, 괌이 있고, 미국 본토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됐건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주민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사드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하는 말씀대로 아무도 몰라요. 지난 2년 동안 테스트를 3번을 했는데요. 2번은 실패, 1번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라는 게요. 자, 여기 미사일 쏴요. 푹 쏘면 저쪽에서 그래 온다. 그리고 쐈는데 2번 실패하고 1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을 먹고 포탄을 미사일을 한 5개를 쏘고 그 중에 하나만 핵탄두를 넣어서 쏘면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효과는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습니다. 사드의 역효과. 중국을 위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반경이 한반도에 이게 국한되어 있지만 이거를 기술적으로 늘려서 중국을 커버하는 게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차 공격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사드가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무슨 방패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방패? 그러니까 우리가 방패를 듣고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드는 방패가 아니고 창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도 정치학 그 개론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을 하는데 왜 안 쐈는가? 상대방의 핵무기가 무거워서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는 그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의 핵무기를 90%를 다 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모든 perfect information, perfect execution 다 해가지고 90%를 싹 다 없앴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10%가 남 5%라고 치죠. 아니요, 1%. 1%가 남았는데 그 1%가 아까 보셨죠? 몇천 개에서 1%면 몇 개입니까? 몇십 개잖아요. 그러면 소련이라고 생각하면 소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련이 그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를 사용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다 쏩니다. 여러분 아시죠? 2001년에 뉴욕에서 빌딩 하나가 2개가 떨어져서도 미국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핵폭탄이 날라와서 미국 도시 몇 개만 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가 무서워서 우리가 못 쏜 거예요.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무슨 이유가 그 소련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없어졌어. 갑자기 용감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쏠까 안 쏠까요? 쏘겠죠. 자, 미국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미사일을 쏜다는 걸 소련 측이 알게 됐어요. 그럼 소련이 가만히 있을까요? 먼저 쏘겠죠. 그 fear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fear가 없어지면 둘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 fear가 왜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날리는 미사일을 내가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fear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치 막 그게 뭐 디펜스 그거는 굉장히 일차적인 사고예요. 물론 윤석열 후보는 사드가 미국 거고 미국이 지어준 것도 잊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마치 뭐 어디다 짓는다고 막 말하는데 뭐 미국 정부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이라든지 가치를 걷어내고 우리가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말씀을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큐! 평화! 다시 한번 자, 갖겠습니다. 자, 하나, 둘, 평화!